네, 이어서 돈이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아이돈노 시간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주에 대한 규정도 조금 더 변화된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고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네. 퀴즈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조금 어려워요. 아, 힌트를 잘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아름다운 유물이 많습니다. 오늘의 퀴즈, 불교의 유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찰 마당에서 야외 법회를 할 때 거는 커다란 불화를 얘기하는데요.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1번 괴불, 2번 개불, 3번 괴지나 칭칭나네, 4번 굉장한 불꽃미남 최영진.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무사님, 저 힌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불은 뭐 불화할 때 그 불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발음이 개불로 되는 거는 우리 먹는 거잖아요. 예. 바다 생물. 예. 예. 그거 빼고는 답이 딱 나오죠. 예. 3번, 4번은 뭐 엉터리 답변 같고. 네. 그 4번이 엉터리다. 아니에요? 굉장한 불꽃미남 최영진이 엉터리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질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힌트를 주실 때는 네. 저희가 좀 저 진지한 힌트보다는 네. 좀 재밌자고 이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자꾸 막 진담으로 나가버리니까 사실 예.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진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쉬운 예. 게 아니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네. 오늘 주제가 직장 내 괴롭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해요, 글씨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요? 괴짜가 미궁 속으로. 예, 괴짜가 직장 내 괴롭힘은 할 때 그 괴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그게 비슷합니다. 예. 맞아. 이렇게 좀 주제와 맞춘 힌트 이런 걸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제가 그 정도 센스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여기 앉아 있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벌써 3년째입니다. 이게 예. 기업에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는데 아직은 좀 그렇죠.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이고.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예.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는 행위였고요. 그 다음에 예. 세 번째는 뭐 당연히 결과인데요. 그거 뭐 어떤 행위 그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놓였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해서 지위의 우위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예. 상사가 하는 경우에도 관계의 우위는 뭐냐? 결국에는 어떤 개인 대 집단, 어떤 학연으로 모인 집단, 동일한 집단이 다른 개인을 괴롭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거고요. 세 가지 아까 3요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결국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뭘까에 그렇죠. 대한 예. 건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어디가 넘으면 그걸까 하는 건데요. 노동부에서 이게 나와 있긴 가이드가 나와 있어서 사례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워낙 조금 난해한 경우들이 많아서 좀 그대로 대입해서 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 네. 난해하기도 하고 사례가 많이 축적이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좀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게 이제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동안 작년 19년도 7월 16일부터 괴롭힘이 딱 시행되면서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이 예. 이게 사업주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그것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제재 조항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조사를 해라.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가해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조항도 넣어놔서요.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결국에는 우리 사장님이나 그 사장님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이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 사용자는 사용자 또는 친인척의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에는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주에 대한 좀 제재나 처벌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용자 사장님이나 이제 사용자의 친인척이 이제 괴롭히는 경우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제재는 됐고 사실 이제 우리 직장 동료들 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형벌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그 가해자를 통한 징계 조치나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었는데 가해자를 분리할 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근 2년 이제 시행 2년이 다 돼가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조금 축적돼 가고 있는 시기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 이제 그 가해자 그 피해자에 있어서 사업주를 처벌한 건 어떤 거냐면 괴롭힘 피해 발생자를 도리어 불이익한 처분을 했잖아요. 그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이제껏 형사처벌을 안 하다가 형사처벌한 데 의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서 가해자가 진정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가해자가 맞는데 가해자가 지상에서 근무하다가 지하 1층 어떤 업무 공간을 마련해서 지하 1층으로 내려보냈었나 봐요. 그래서 지하 1층에 가니까 뭐 사무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조퇴를 하고 뭐 병가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좋다. 그런데 그 보호 조치를 벗어나서 징벌에 이르기까지의 수준에 있어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정도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인격권의 침해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해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기준에 좀 부합하게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가해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들어오다 보면 사실 제일 먼저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하자는 이제 그 압박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법에서 워낙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해놨으니까 엉뚱하게 좀 가해자한테 그 우리가 양을 정하는 기준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조금 과다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해자는 어떤 그 회사의 발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우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뭐 예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이제는 10월 14일부터는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조치가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될 의무까지 부과했기 때문에요. 인사부서나 사내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소규모 자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어떤 총무부나 인사부서 없어 신고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관계기관인 노동부 그 노동지청에 신고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실 좀 모호합니다. 그게. 그렇죠.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업무를 내리는데 나는 이상하고 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어떤 신고나 이런 걸 통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냐가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돼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나 상담센터 치시면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문의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서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처리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있다. 네,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거의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분쟁이 적긴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서 항상 했을 때 근로시간의 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대기시간도 그러니까 대기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이더라도 근로 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식당에 가시면 브레이크 타임을 있는 데가 있어. 3시부터 5시까지. 요거는 우리 근로 시간이 아닌 휴게 시간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 이 근로 시간은 뭐 사용자의 지시 여부나 업무 수행의 의무 참여 정도, 그다음에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한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사례별로 판단하라고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근로 시간일 때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근로 시간으로 판단된 연장 근로 수당, 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 수당이 적용되니까 예. 통상 시급 곱하기 150% 곱하기 해당 시간으로 그 산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통상 시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저 시급인가? 8,720원 곱하기 150% 곱하기 뭐 2시간 연장했으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건가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통상 시급이랑 최저임금은 달라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1일 8시간 주 5일에서 40시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월급 200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실 때는 기본급 200 나누기 209시간 한 그 시급이 통상 시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산출하셔서 150% 곱하고 해당 시간을 곱해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7508번님 네. 이래야 해서 라디오 꺼야 하는데 계속 듣고 싶다고. 이거야. 노무사님 힘이 아닌가. 네. 아니 껐는데 제 목소리 잘 못 들으시겠네 이제. 네. 죄송하네요. 네. 예. 오늘 좀 재미가 없으십니다. 그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2075번님 네. 사용자 측이 회사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하거나 조율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셨네요. 네, 임금의 일방적 삭감은 우리 법에서 통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금은 우리 근로 조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사용자의 일방적 삭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예.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도 임금이었습니까? 수당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으면 임금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 임금을 얘기할 때는요. 네. 그 복리후생적 금품은 이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 회사 측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예. 0157번님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네요. 그럼 퇴직금 못 받나요?라고 하셨거든요. 1일 5시간 하고 주 5일 근무. 그러면 25시간 근무시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 이제 계약서 안 쓰시면 못 받는 경우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네, 그 퇴직금이라는 게 사실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 우리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 이상이고 1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면 받으시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쓰셨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만약에 퇴직금은 워낙 뭐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단순한 임금 체불인 거니까요. 뭐 받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신고를 하시더라도요. 지금 이런 경우가 지금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로계약서 안 쓰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규직이었다.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지만 정규직일 경우에는요. 최대 그 벌금 2년 형사 처벌이 정해져 있고요. 대신에 이분이 계약직이었다. 뭐 1년의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이었다고 하면요. 이 부분 최대 안 쓰셨으니까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런 조정들이 있어요. 예. 네. 9277번님 산재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업무 중간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가 적용될까요?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업무 수행성, 산재의 가장 중요한 건 업무 수행성이에요. 그 근로자는 당연히 다들 받으실 수 있는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돼요. 예. 이거는 휴게 시간 중에 그다음에 기업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휴게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사업장을 바깥에 나가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산재로 보기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조금 모호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담당 PD가 잠깐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그
눈 화장을 하다가 네. 눈이 찔렸어요. 이건 산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예. 업무 수행 중이 아니시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업무 수행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예, 돼요. 제가 네. 괜한 예시를 들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예시를 좀 든 것 같습니다. 예, 극단적이셨습니다. 네. 좀.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